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인도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캠페인 광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심각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 후보에게 뒤진다는 결과고 다른 후보들과도 2% 이상 차이를 넓히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거의 반은 어떤 공화당 후보라도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서로를 본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펜스는 트럼프를 인기 영합주의자로, 트럼프는 펜스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 출마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습니다. 근거는 국가 반역에 가담하거나 도우면 공직 출마가 금지되는 수정헌법 14조 3항입니다.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의 새로운 정책에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자신을 전형적인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길 원할 때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 규정에 대한 판결입니다. 텍사스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한 부표 장벽을 제거하라고 연방 판사가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승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생산 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미국의 에너지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곧 사우디가 미국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97세인 일레인 란느, 피트니스 업계의 퍼스트 레이디가 지금도 피트니스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CNN 방송은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저녁에 동부 시간으로요, 이 G20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고, 그리고 인도에서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는 본인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본 적이 없지만 베트남에 가서 여러 가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구축할 만한 것을 구축하고 돌아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가 있잖아요. 현지에 인도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도 만들어 놓고 그 격전지에서 이제 틀 예정이고 기분 좋게 떠나려고 하다가 지금 CNN 방송이 내내 얘기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 제가 CNN 방송을 여러분들께 잘 인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항상 또 이제 그 CNN 방송을 굉장히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뉴스라면 구태여 제가 CNN을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눈으로 흐름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팍스와 비교해서 보지만 인용은 잘 하지 않고 기사도 CNN 방송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쓸 수밖에 없는 게 CNN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무척 나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적인 그런 결과를 주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사이에서 강해지기는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위험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두 사람 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걸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요. 니키 헤일리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공화당의 후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고 인도계 이민자의 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유엔 대사를 지냈고 아주 영리하고 때로는 영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잘 포착하고 적절하게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을. 그만둘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쳤어 하기 시작할 때 이 행정부와 더 가다가는 나는 아직 젊은데 미래가 좀 힘들겠어 하고 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만두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행정부에서 일을 하니까 대부분 이슈에 대해서 찬성을 하다가도 여성 문제, 이건 지나치다, 여론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거야 할 때는 항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니키 헤일리, 또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죠. 이코노미스트는 만약에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에요, 제정신을 차리고 트럼프가 아닌 니키 헤일리와 같은 후보를 지지한다면, 당의 후보로 뽑는다면 바이든은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초의 아시아계 여자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항상 다른 매체보다 앞서갑니다. 앞서가는데 선동적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워낙에 출중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여론에 굉장히 여론조사에 강하거든요.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유갑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과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쫙 뭔가를 예상을 해놓으면 다른 세계의 모든 매체들이 쫙 따라갑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보도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면 49% 대 43%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이거 제가 마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그 마진이 벌어지나요? 저는 3%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3%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맞네요. 49% 대 43%면 이건 오차범위 바뀝니다.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니키 헤일리가 이긴다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 일단 빼고요.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 부통령이라든가 플로리다 주지사라든가 비벡 라마스와미라든가 이런 많은 다른 후보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겨뤄도 이기기는 이기는데 겨우겨우 정말 2% 이상 차이 나서 이기는 후보가 없습니다. 니키 헤일리에게는 6%포인트로 지고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돼서 트럼프 대 바이든이 된다면 이것도 집니다. CNN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47% 대 46%. 여기서 5%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2%는 아예 투표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니키 헤일리를 제외한 다른 후보 가운데서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지금으로서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답자의 46%가 거의 50%죠. 어떤 공화당 후보라도, 애니 공화당 후보라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잘할 것 같아. 46%. 그래도 바이든이 대통령도 했는데 바이든이 잘하겠지?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민주당 후보 지금 이제 3명이에요. 별로 2명은 의미 없습니다만 3명인데 어떤 민주당 후보도 트럼프보단 낫겠지. 44%. 트럼프가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 나을 거야. 38%. 여기서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집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67%가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인데도 5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여론조사에서 5월 달에 54%보다 지금 9월 초인데 67%, 13%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건 별로 큰 의미는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후보를 보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 82%는 특별한 사람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가 지금 두 사람, 마릴린 윌리엄슨 아니면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런 사람에게 1%가 한다고 하니까 이건 마음에 들진 않아도 결국 투표장에 나가면 바이든을 뽑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민주당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외교도 아니고 나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80살이라는 나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125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차 범위는 3.5%포인트입니다. 게다 대고 이제 어제 그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총기 살 때 본인 그 마약했다는 것에 체크를 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래 수사를 하던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달 말에 헌터 바이든을 그 이슈에 대해서 기소한답니다.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인가? 현재로 보면은 만약에 이코노미스트의 표현대로 공화당이 정신을 차려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지 않고 다른 후보로 내는 일이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텐데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예측 불가능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측이라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인기가 없어. 면역성을 키워갑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뭐 한국일보 일면에도 나왔더군요. 제가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콜로라도주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 출마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습니다. 6명인데 이 6명 가운데 공화당도 있고 무당파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고소를 할 때는 무슨 단체 모니터링을 하는 감시 단체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한 건데 근거는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린 수정헌법 14조 3항 국가 반역에 가담하거나 도우면 공직 출마가 금지돼야지 된다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현대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뭐 노예제 찬성, 노예제 반대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공직자에 출마할 수 있는가 없어야지 돼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대 대통령에게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에서도 시도를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것저것 저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법적인 법적 도전이 있지만 6명과 감시그룹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라는 워싱턴에 있는 그런 그 단체에서 도와줬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될 때 선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헌법에 반하는 반란이나 22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프라우드 보이즈 거기에 이제 주모자로 가담을 했다 해서 그런 일을 하는 더 위에는 그 뭐 엔리크 타리스보다도 더 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선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투표용지에 그 후보의 이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콜로라도주의 유권자들이 소송한 거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선거를 관리하는 총무처 장관이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오르는 것을 거부해야지 된다는 걸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고소이거든요.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너무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8월 26일로 기억이 됩니다. 잡지 애틀란틱에 정말로 미국에서 법조계에서는 다 아는 유명한 저명한 보수 법학자 2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이제 주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영국에 이코노미스트가 있다면 미국에는 잡지 애틀란틱이 있습니다. 둘 다 잡지로 나오고요. 이코노미스트는 본인들 신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세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진지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본다면 미국의 애틀란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무슨 말하자면 찌라시 같은 이런 것과는 너무 격이 다른 겁니다.
그 애틀란틱의 두명한 보수 헌법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아담 쉬프 등등의 정치인들도 그것을 딱 이 정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이게 뭔가 얘기가 되는가 보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수정헌법 14조 사망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콜로라도주를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주,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위스콘신에서도 이건 이제 진보 그룹이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뭐 Free Speech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 이런 그룹이 역시 콜로라도주의 6명과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 공화당원인 개인도 뉴햄프셔에서 지금 같은 그 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유죄로 심지어 판결이 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셀프 사면을 하는 거죠. 조지아주 케이스는 주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셀프 사면이 안 되지만 그래서 형사법 그것보다는 또 그것과는 다른 별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열라 로스쿨의 선거법 전문 교수인 제시카 레빈슨 수정헌법 14조 사망이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전쟁 이후에 어떠한 것을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어떤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트르담 로스쿨도 유명하잖아요. 그 에미 코니 베렛 연방 대법관이 나온 그 로스쿨의 드렉 뮬러 교수라든가 아니면 그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의 법대 교수인 석좌 교수입니다. 리처드 콜린스 이런 분들도 똑같이 법적으로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떠한 그 하급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안 돼 이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항소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보수적인 대법관들이고 9명 가운데 3분의 1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지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콜로라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 올리지 말게 하세요. 라고 소송을 했지만 아직 이름 올라 있지도 않습니다. 예비선거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 판사도 이걸 판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표용지에 이름도 올라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조지아주의 풀튼 카운티도 지금 보니까 그 판사가 다음 주에 언제쯤 이 재판이 시작될지를 결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재판은 전체적으로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들 전부 19명 재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정말 이거 미국 콩가루 집안이에요. 공화당은 지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뉴햄프셔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 뭐 다른 후보들을 완전히 싸잡아서 인기 영합주의자다. 이건 공화당이 아니야. 보수 공화당이 아니야. 나만 유일하게 보수적인 공화당이야. 내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으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지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 소리야? 마이크 펜스는 거짓말장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언제 마이크 펜스에게 헌법을 위반하라고 얘기를 했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헌법을 본인보다 위에 두고 바이든의 당선을 선언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 마이크 펜스는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좋은 말만 계속하다가 이제 와서 어두운 사이드로 나가네. 이렇게 같이 그것도 먼 옛날도 아니고 바로 전전 대통령과 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 이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은 이기겠죠. 지금 지지율 차이가 10배는 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사이에서 한
뭐 60% 받는다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많아야 6% 정도. 아무튼 이렇게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트럼프와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어둠 속을 헤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이 법의 나라잖아요. 법에 관한 두 가지를 전해드리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의 판결, 또 하나는 텍사스주, 전혀 성격이 다른 주의 다른 이슈에 대한 판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진보적인 주와 보수적인 주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자녀가 다 자랐다 할지라도 뭐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손주도 있으실 테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시행 정지해라, 이제 아주 본격적인 재판 다 끝날 때까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생이 자신을 성소수자로 하거나 아니면 뭐 태어날 때와는 달리 뭐 남자 여자 아니면 남자 여자도 쓰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부모에게 사흘 안에 글로써 서면으로써 알려야지 된다. 생물학적인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 대명사, 또 화장실, 또 뭐 체육 시간에 뭐 옷 벗고 갈아입고 하는 탈의실 뭐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 탈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권리 대 학생의 사생활 보호 권리, 여기에 대해서 판사는요, 토마스 가자 판사입니다. 학생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개인 민권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학생이 어리다 할지라도 어린 학생들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고소를 한 주정부의 얘기고요. 주정부가 보수적인 교육부를 고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제 계속하려면은 10월 13일에 일단 청문회가 또 열리고, 그 뒤에 너무 이게 이제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그 시행은 중지해라. 7월 달에 통과가 된 거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처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디테일한 뭔가 없다. 그리고 또 판사가 얘기하기는 이런 학생의 성 정체성을 논의할 때 교육부가 망상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도 따져봐야지 된다. 민권법 위반인가, 원래 그런 편견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요. 교육부는 이 정책은 학생의 아주 최선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는 교육에 있어서 팀인데 부모가 자녀의 모든 삶에 모든 측면, 그것도 이건 너무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알아야지 된다. 이건 부모의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도 부모는 다 알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부모가 모르고 있다가 부모는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교육부를 고소한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법무부와 그 법무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그 시간표에 맞게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을 때 정서적으로 부모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대로가 아닌 정체성을 본인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흔쾌히 어머 그래 하고 한마디로 용납하실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리버럴한 부모님이라도 뭔가 있겠죠, 스트러글이. 그래서 학생도 그 자신의 가정과 본인과 모든 스케줄에 맞게 준비가 됐을 때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가족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과정을 도울 수도 있다. 또 학부모들이 모두 폭력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부모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학생들의 안전을 도박판에 내놓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법무부가 고소를 하면서 한 얘기고요. 미국 시민자유연맹도 항상 이제 이런 민권을 대변하는 단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한 공간을 주는 건데, 부모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학생도 그 부모를 뛰어넘을 만한 그 용기와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학교에 의해서 부모가 알게 됐을 때 가정은 이미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건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무조건 부모님에게 이걸 알리면 학생들이 교사도 믿지 않고 신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학교와 학생 간에 뭐 이런 신뢰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이죠. 진보적인 주에서 이렇게 샌버나디노처럼 보수적인 지역, 치노밸리 통합교육구, 보수적인 곳,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또 코비드 시대부터 많이 시작이 됐는데, 코비드 시대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마스크 안 쓴다고 하고, 미셸 스틸 그 연방 하원 의원도 얼마나 마스크 쓰는 것에 반대하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지역구를 대변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진보적인 지역구에서는 아니 마스크를 써야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마스크 쓰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코비드도 막아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뭔가가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마스크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선거를 해서 교육위원 같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그 마스크 쓰는 것에 반대하는 이 운동이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위원을 많이 선출해 나서, 이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많은 또 다른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들을 이렇게 그 보수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노밸리 통합교육구 이후에 리버사이드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뮤리에타 밸리, 또 역시 리버사이드의 테메큘라, 다 이제 비슷한 지역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쪽에 앤더슨 통합교육구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샤스타 카운티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렇고, 또 역시 진보적인 오레곤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지금 코비드 19도 활발해지면서 텍사스라든가 켄터키라든가 이런 데서 아예 학교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싶은데, 워낙에 또 지역이 보수적인 주이니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질 못합니다. 또 하면은 또 소송하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럼 마스크 쓰는 대신에 학교에 계약은 했지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로, 코비드 시대에 했던 게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교육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굉장히 맨 위에서부터 연방부터 극단적이 되면 이게 밑에까지 쭉 내려와서 싸움이 돼버리고 만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엘라바마 이렇게 굉장히 뭐 보수적인 곳이라든가, 뭐 조지아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는 이 같은 전쟁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이런 것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텍사스주는 연방 판사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 강에 이제 낮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는 곳에 건너오지 못하라고 그 오렌지색 부표 막 갈고리도 있고 거기 껴서 숨진 사람도 있죠. 그걸 이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연방 정부가 텍사스 주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아니 이거 물길 뭐 수로 같은 거 관리하는 거는 정부가 하는, 연방 정부가 하는 일인데 텍사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사람도 다치지, 멕시코와 지금 외교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판사는 일단 제거해라 라고 뭐 9월 15일까지 강둑으로 그거 옮기고 다시 또 다른 것을 거기에 설치하지도 말아라. 기본적으로 강의 그 물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 데이비드 에즈라라는 그 판사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 판결은 아닌 거고요. 그 장벽 다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국경 순찰 때의 작전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뭐 구조할 때도 힘들고 멕시코와의 외교 관계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모든 정치적인 것에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이건 익사할 위험, 사람들이 그 부표로 다칠 만한 인명,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민에 관한 것도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정치적인 논평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것. 멕시코 관계는 판사도 얘기했네요. 멕시코와 부정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텍사스주의 그렉 에버트 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젯밤에 낮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항소를 했죠. 이 항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적인 승리지만 그렉 에버트 주지사도 부표를 또다시 설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강을 건너서 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건 우리야. 텍사스가 아니 왜 그렇게 그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막 건너와서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라고 해서 절대로 또 주지사 또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요. 오퍼레이션 런스타라고 해서 이 같은 작전에 지지하는 텍사스 주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텍사스의 주지사도 이 같은 일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잠시 뒤에 뭐 오일값 그리고 잠시 뒤에는 몇 가지 나이에 관한 생각, 현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솔린 값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에 했었던 것을 연장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만 배럴 감축한다는 것, 이거 그 당시에 뉴스였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뭐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를 해서 미국에서 아니 저런 살인자를 자말 카쇼기 같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고 그런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손을 잡더니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뭐 하루에 뭐 100만 배럴 생산을 감축한다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엄청 실망했었겠죠. 그 감축을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 유지하겠다. 올해 말까지. 내년에도 또 감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친하잖아요. 30만 배럴의 역시 뭐 감축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브렌트 그 오일값, 그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 이상까지 어제 보니까 올라갔고요. 2022년 11월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일 시장 위축시켰고 단 한 가지 결과만 가져옵니다. 세계적으로 오일값 비싸지는 것.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가솔린 값이 갤런당 평균이 $3.80, 캘리포니아주는 $5 넘던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2022년 갤런당 $5에 비하면 많이 싼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또 뭐 $7까지 $8까지 갔었던 지역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도 갑자기 또 뭐 $3대 하다가 $5대로 가니까 저도 며칠 전에 가솔린 넣었는데 어머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게 고통이죠. 소비자가 느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화당 반대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충분히 공격이 될 만한 겁니다. 내년까지도 지속된다면 더 할 테고요. 첫 번째 토론에서도 열심히 그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이 얘기를 하던데 2022년 최고치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 마켓과 시장과 정치는 멀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나이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관련된 아침에 이제 뉴스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 어떤 그 느낌을 갖죠. 느낌을 가지면서 전해드리면 좋은데 전해드려야지 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고 전해드려야지만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원하는 걸 먼저 하세요? 아니면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해야 될 것 제치고 원하는 것부터 하느라고 항상 문제지만 뉴스는 항상 원하는 것보다는 꼭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려야지 될 것부터 선택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전해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전부 나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Born in the USA 소아성 그 궤양을 치료하느라고 9월 달에도 그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의사가 남은 공연을 연기하라고 해서 전부 연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몇 살이냐면 무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타 치고 노래합니까? 74세입니다. 아직 젊어요. 그러다가 롤링스톤즈가 어제 이제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새 앨범이 18년 만에 나오는 건데 10월 20일에 나오고 최근에 이제 뭐 2021년인가 드러머가 숨지고 나서 이제 나온 건데 영국의 매체들을 쭉 보면은 시판은 안 됐지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비디오도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좋다. 완전히 폭발적이다. 텔레그래프가 그렇게 썼고 1978년 이후에 최고의 앨범이다. The Time of London이 그렇게 했는데 뭐 해크니 다이아몬드라는 제목이랍니다. 앨범이. 이건 이제 뭔가 유리 파편 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유리 파편을 뜻하는 그런 슬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믹 제거가요 80살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80살인데도 그 열정적인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7월 4일에 보도됐다가 뉴욕타임즈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일레인 랄란드라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피트니스 업계의 남편과 같이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던 사람인데 남편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숨졌고요. 97세인데 이분이 아직도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뭔가를 쉐이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서 그의 남편 잭는 60년 동안 함께 남편과 파트너로 일했는데 현대 피트니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쇼도 많이 했고 하는데 이 일레인 랄란드라는 분이 97세인데 너무 근사해요. 검은색 폴로든가요? 입고 바지 입고 다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도 업계를 97세인데 이끈다는 겁니다. 아침 운동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20번 잭 나이프 하고 다리에 이제 팔이 이렇게 닿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일어서지는 않고 누워서 그리고 옷 입고 화장하고 뭐 이렇게 그 싱크에 가서 푸시업을 또 팔굽혀펴기 같은 것을 싱크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짐이 있어서 그 트레이드밀에서 어필 걷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건 97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주 멋지세요. 그 모든 것은 어깨 위에서 나온다. 어깨 위에 있는 거라고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원래 연예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조금 일을 하고 남편이 뭐 엔터테이너였는데 등등 해서 등등등등 하고 한 번은 이분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20살 때의 딸이 사고로 숨졌어요. 그때 내가 죽나? 일어나나? 하다가 내 딸이 내가 그렇게 쓰러지는 걸 원치 않지 하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고 정신과 몸을 다 건강하게 해서 예전에는 막 20대 때는 막 뭐 점심으로 캔디를 먹고 그때는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건강하게 식생활도 그렇지만 지금도 눈 뜨자마자부터 운동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92세가 되니까 좀 속도가 느려졌다고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0번 넘어지셨는데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끝이다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계속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체력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97세인데도 이 피트니스 업계에 무슨 뭐 다큐멘터리, 필름 등등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정치에서의 80세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85세, 다이언 파인스타인 90세 이건 많은지 모르지만 각자의 그 업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6주일 동안 2,500만 달러를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광고를 하는데 전부 격전지에서만 뭐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서 2월 달에 깜짝 방문했잖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조금 위험했는데 우크라이나 키예브를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딱 그 광장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걷고 물론 어제 국무장관이 또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을 했습니다만 그걸 캠페인 광고로 만들어서 자신이 이제 세계의 그 리더다 이런 겁니다. 밤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아침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거리에서 동맹국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걸었고 폭군이 민주주의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얼굴 쫙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일요일부터 이제 60미닛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딱 남겨놓으면서 G20 정상회담에 가서 또 그곳에서 뭔가를 해오고 베트남 가고 그제였나요? 베트남 전에 참전했었던 분께 이제 훈장도 드리고 했거든요. 이렇게 외교적인 것으로 가지고 간다 하는 건데 지지율이 지금 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입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어제 그 국무장관이 가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달러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성분의 우라늄 반 탱크 포탄 같은 것을 보낸다. 미국은 처음 보내는 거고요. 영국은 이미 보내고 있었는데 뭐 한국말로는 열차 우라늄 대전자탄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런 포탄인데 몇 개월 안에 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안에 에브람스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거기에 쓰여질 것이라는데 러시아 대사관이 당장 비인도적인 행위다. 이건 뭐 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거 보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초조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뭐야? 거짓말이야? 뭐 하려는 거야? 어떻게 우라늄이 포함된 탄약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미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그런 그 포탄에서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 방사성 그 먼지 있죠. 그런 것을 바로 이게 또 흡수를 한답니다. 그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 뭐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암 발병 위험성 같은 것은 뭐 생각보다는 조금 과장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로 만나기 전에 국무장관은 그렇고 미국 대통령은 선거와 맞물려서 딱 이런 것을 선전을 하는 그런 그 미국의 모습입니다.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서 그랬냐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네 하면서 오늘 클로징 그래도 반 정도는 준비한 것에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다가 말이 헛나갔어요. 3명의 여성을 생각했는데 2명은 멕시코의 대선 후보입니다. 멕시코에요. 여당과 야당이 전부 여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차기 멕시코 대통령은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여당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야당에서 상원 의원이 나와서 뭐 그게 원주민계고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자일 것이다.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감옥에서 죄수가 탈출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벽이 있으면 양쪽 벽 사이를 키니 모니가 맞았어요. 딱 쉬는 시간에 벽 사이를 팔은 이쪽 벽, 발은 이쪽 벽으로 해서 올라가서 지붕에서 탈출한 거거든요. 근데 여성 어머니가 아들아 돌아와라 헬기 위에서 그렇게 다시 돌아와라 탈옥수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